무성서원에서 매달 실시하고 있는 풍류방에서 피어나는 풍류와도 9월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이치백 원장님께서 이배용 이사장님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국내의 9개 서원이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것은 이것은 알짜 진짜로 이배용 박사 혼자 문화발전한 발상이요 추진이요 그 공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부터 이배용 박사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오늘날까지 참 불티를 줘야 참 노심초사 참 온갖 고심을 다 하신 끝에 오늘날 우리는 이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배용 박사께서는 이화여자대학교 제13대 총장을 지내신 후 또 그 후에 우리나라 문화재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특히 최근에 와서 우리 9개 서원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은 그 공로는 영원히 잊지 못하겠습니다. 언젠가 그 불초 소생이 우연한 자리에서 국무총리에게 그런 그렇게 공로가 많은 분한테 그 훈장이 있어 하나 드릴 수 없냐고 하면 내가 말 한번 해보 참 농반 진반으로 한 일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이 실현이 되지 못해서 저로서는 꼭 내가 꼭 훈장을 못 줘서 그 정도 사람 죄인처럼 느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배용 박사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 지역사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특히 이 박사는 우리 국사학 전공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화여대 총장을 하셨다면 기독교인이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재를 세계에 널리 소개하는 뜻에서나 그 어떤 방면에서 오늘날 이렇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킨 것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서 끝까지 그 좋은 말씀 경청토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서울에서 12시 조금 넘어서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날씨도 좋고 아주 산들바람도 불고 또 이렇게 음악이 우리의 음악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음악이 이렇게 우리를 아주 아름다운 세계로 이끌어서 아주 기분 좋은 날이고 또 여러분들 만나 뵈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서원에 가면 항상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요. 특히 무성서원에는 이 서원의 어떤 유서 깊은 자태도 저한테 설레임을 주지만 특히 우리 무성서원을 이끌어 오시는 이치백 원장님을 뵈면 정말 이 시대의 어른이시고 제가 뭐 서원 9개를 구상하고 총괄 추진은 했어도 제일 곁에서 힘을 주시고 또 이 서원을 유네스코 등재되게 열정을 다하신 분입니다. 만일에 이치백 원장님 안 계셨으면 이 무성서원은 유산으로 못 들어갔어요. 요 자체는 그래도 옛날 원형이 유지돼 왔는데 요 주변이 그러니까 우리가 유네스코 유산 되려면 요 유산 구역이 당연히 원형이 살아있는 중요성이 있지만 요 200m 이격거리도 난개발이 되면 안 돼요. 근데 처음에 왔을 때 이게 참 유서 깊은 서원이고 특별한 서원이잖아요. 마을 속에 흥학운동을. 근데 너무 이 주변이 뭐 창고 가게에서 이거 우리 학자들하고 걱정을 했어요. 이거 할 수 있을래나 9개 서원이 다 같이 하기로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좀 지금 여기 무성서원하고 도남서원은 또 이전했다고 그래서 많이들 걱정을 했는데 저는 원장님이 뭐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할 때 수십 번 오셔가지고 제가 이거 하라는 대로 하겠다.
그래서 시장실에 그냥 문턱에 닳도록 드나드셔서 여기 사유지 있는 건 시가 매수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해서 그래도 무성서원이 9개에서 탈락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었던 그런 벅찬 그런 희열이 있습니다. 바로 그 중심에 우리 이치백 원장님 계시고 또 그 이후에도 뭐 계속 열정을 다하시는 모습에 제가 이 서원을 등재하면서 참 서원에서 지키시는 분들은 양반이다. 우선 의리가 있으시고 서로가 감사를 나눌 줄 알고 또 열정, 정성 이게 있어서 제가 2019년 7월 6일에 아제르바이잔에서 이제 9개 서원이 등재가 되는 정말 눈물의 감격이 있었는데 그 1년 후에는 도산 서원에서 제가 초원관을 했어요. 그 600년 유교 역사를 바꿔놓은 거죠. 여성은 사당에도 못 들어오게 했는데 아예 초원관을 해서 뭐 도하 신문 방송에서 상당히 이제 크게 다루었는데 그다음에 또 이치백 원장님이 무성서원에 2021년 춘계 봄 향사에 또 저를 초청해서 초원관을 했고 이번에 이제 도남서원의 추계 향사에서 9월 2일 날 또 초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원이 너무 우리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 이건 정말 우리의 교육열의 본산인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일제시대 6.25 이렇게 극복한 힘은 교육의 힘이에요. 교육을 안 하면 아무리 천재로 태어나도 제대로 역할을 못 합니다. 교육으로 두뇌를 그 좋은 두뇌를 연마해서 우리는 교육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뤘을 때 거기에 원조가 저는 서원이라고 이거는 국립이 아니라 사립으로 지역사회의 유림들께서 자발적으로 가꾸신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아직 서원이 유네스코가 안 됐는데 우리가 된 이유는 자발적으로 그 지역의 선현들을 또 추앙하면서 이렇게 계속 역사 이래로 갖고 온 거 이게 크게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 중심에 계셨던 우리 이치백 원장님 더 힘내시라고 좀 박수 좀 쳐드리세요. 네, 네, 아주 정말 이치백 원장님 아니었으면 아무리 제가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그런 일입니다. 제가 작년에 그런 책을 썼어요. 우리가 역사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역사라는 거는 과거의 일을 적어서 미래의 어떤 징검다리라든가 나침판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역사는 이미 시작과 결말이 끝난 걸 다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지금 시작을 해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 아주 거창했던 시작도 초라하게 무너지는 거 너무 많이 봤잖아요. 연산군 같은 뭐 시퍼렇게 권력을 해도 13년뿐이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인과관계의 어떤 교훈이 있고 또 역사가 또 아주 작게 시작을 해도 아주 화려하게 끝나는 거 이거 너무나 수없이 봤는데 이렇게 역사를 외면하고 인간이 오만해지면 항상 화를 자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나침은 화를 자초하는데 역사를 보면 아 이렇게다가 다 같이 무너지겠구나 이런 사실을 보는데도 우린 그걸 외면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좀 롤 모델로 될 우리의 임금 중에서의 그런 훌륭한 리더십 또 우리가 어떻게 다 여기서 뭐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뭐 이 마을을 이끌 수도 있고 또 이 지역을 이끌 수도 있고 실제로 이 무성서원이 전라북도에서 2개가 세계 유산이에요.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창의 고인돌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무성서원 하나입니다. 그런 데서 우리가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역사에서 우리 조상들이 지켜준 거를
우리도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잘 지켜가느냐, 이게 매우 중요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사학자로 평생을 연구하고 교육하면서 역사에서 배운 거는 긍정의 힘이에요. 긍정의 힘. 그러니까 이순신이 배가 12척밖에가 아니라 배가 12척이나 남았다는 그 긍정, 또 일제시대에 나라를 빼앗겨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은,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야만 한다는 그런 사명 속에서 긍정으로 할 수 있다. 이래서 우리가 나라를 35년 만에 되찾았고, 또 6.25의 그 어려운 시대도 우리가 이렇게 한강의 기적으로 정말 세계에서 그래도 빛나는 국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역사에서 찾고, 우리는 그건 다 남이 하겠지, 나야 뭐 내 밥 먹고 출세하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사명을 가지고 이 나라를 더 반짝반짝 빛나게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사명이 있어야 된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화여대 총장할 때 학생들에게 주전자 정신을 항상 강조했어요. 우리가 주인이다, 역사에. 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걸 마음속에 주인은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두 번째는 전문성, 뭐든지 자기가 잘하는 게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거를 제일 잘하는 거를 더 프로 정신으로 극대화하면 그게 전문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에도 어떤 전문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전문성, 그리고 우리가 이 지역 사회에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또 자기가 하는 일에 자긍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주인 정신, 주자, 전문성의 전자, 그리고 자긍심의 자자, 이 정읍이라는 것, 또 무성서원이라는 것, 또 이런 것에 우리가 자긍심을, 또 대한민국인으로서 이런 걸 가질 때 더 대한민국은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리더십이라는 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지도자의 덕목, 지도자의 정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선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나, 또 뭐 지역사에서 국회의원을 뽑을 때나, 뭐 각 기관에서 기관장을 뽑을 때나, 리더가 갖춰야 될 기본적인 덕목은 예나 다름이나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지금 이 시대를 보는 안목이 있어야 돼. 리더가 배에 탄 승객이 아니라 배를 이끌어가는 선장이라면, 이 바다가 막 파도가 치는지, 그래도 순풍에 돛담배 같이 잔잔한지, 이걸 파악을 해야 방향키를 잡지 않아요. 그러니까 리더는 현재를 충분히 봐야 되지만, 현재를 보면 앞만 보면 안 보여요. 우리가 운전을 해도 아무리 앞으로 달려도 앞만 보고 운전 못 하잖아요. 옆도 보고 좌우도 보고 뒤도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과거에서 우리가 아까 같은 교훈을 얻고, 그리고 현재에 당면한 것을 직시하고, 그리고 그다음엔 오늘도 내일이면 바로 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데서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더 방향키를 바르게 밝게 펼쳐야 되는 게 지도자의 자세다. 그런 안목과 철학, 이거를 우리가 봐야 된다는 얘기. 두 번째는 이제 지도자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진짜도 있고 가짜도 와서 많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리 쏠리고 조리 쏠리면 아무것도 균형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되고, 정확한 판단에서, 그 다음에는 아우르는 하나도 이렇게 버리지 않으면서, 그게 화합이잖아요. 아우르는 조화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항상 리더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이 지금도 뭐 피리도 있고 해금도 있고 검은고도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선율을 함께 어우르는 하모니를 이루어내줘야 그래 아름답게 들리지. 각자 자기 소리 막 내면 그게 음악이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감동을 못 갖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선율의 하모니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도자는 도덕심이 있어야 된다. 요즘에 우리가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스캔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경우가 옛날에 우리 조상들은 경우 틀린 인간은 사람 취급을 안 해. 경우가 바라야 돼. 어떤 상황에도 바른 도덕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 도덕심이라는 건 내 탓이어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의식도 함께 가져야 된다는 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다. 네 번째는 애국심입니다. 저는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애국가를 잘 못 부르지만 그래도 애국가도 좀 부르고 학생들이 뜨거운 나라에 대한 가슴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그래야 지키죠. 그런 데서 애국심, 특히 이 나라를 지도해가는 지도자들 애국심이 없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장사나 하면 되는. 애국심이 있어야 돼. 우리가 나가면 다 우리가 대한민국 간판을 달고 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서양인이 될 수 없잖아요. 한국인으로서 당당하게 나가서 결을 내면 애국심을 가지고 나가라.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을 사랑할 줄 아는 가슴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역사에서 훌륭한 리더를 보면 냉정한 사람은 절대로 마지막에 좋지 않아요. 따뜻한 가슴, 사랑이 있는 그런 리더가 세종대왕 같은 성공을 하는 거죠. 다 품어주고 희망을 주고 아우러주는 그런 요즘에 뭐 톨러렌스 해가지고 관용 그거 뭐 서양에서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로 그런 넉넉하고 따뜻한 가슴이 만 백성을 위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거다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거기에 많은 지식도 담아내고 정보도 담아내고 지혜도 담아낼 수 있는 거다. 인도의 영혼이라는 간디가 1939년에 그 당시에 사회가 해소해야 될 떨쳐버려야 될 폐단 7가지를 얘기했어요. 폐단을. 그럴 때 첫 번째가 간디가 얘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와도 별로 안 달아. 별로 그렇게 그거 진짜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덕목이라 소개를 해드리면 원칙 없는 정치다. 원칙 없는 정치. 어저께 이렇게 말하고 작년에 이렇게 말하고 올해는 또 다르게 말하고 원칙 없는 정치. 이건 해소해야 된다. 두 번째는 노력 없는 부. 우리가 부도 돈도 자기가 노력을 해서 벌었어야 귀중한 걸 알지 그것이 그냥 공짜로 생기면 귀한 것을 모른다 하는 얘기. 노력 없는 부. 흥청망청 쓰게 된다. 세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 양심 없이 그냥 그래도 좀 생산도 하고 그래야지 오늘 놀고 내일 쉬고 또 모레 놀고 이렇게 그냥 끄잘데없이 그냥 놀고 먹는 인생 이거는 사회의 좀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회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저도 대학 총장을 2대 총장을 했고 또 4년제 대학이 200개가 있습니다. 국공립 사립 다 합쳐서 거기에 또 총회장도 했어요. 총장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도 이번에 또 새로 제가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이번에 발령이 났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이제 다시 새롭게 출범을 하는데 뭐 인재, 재능, 뭐 4차 산업혁명, AI 이건 매우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을 바르게 키워야 되는 인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다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 마음이 삐뚤어지면 아무리 훌륭한 과학 기제도 제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는 인성 없는 지성이다. 그러니까 지식이 중요하지만 거기엔 사람의 바른 마음가짐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성이 요즘에 학교가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치질 못하잖아요. 애들이 졸려서 엎드려 있어서 깨워주면 졸리니까 자지하고 선생님을 그냥 그렇게 옛날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인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서로 예절도 하고 또 존중도 하고.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인간성 없는 과학이다. 지금 우주도 가고 뭐 달나라 뭐 대지도 복제하고 뭐 엄청이 끝간데 없는 과학이 발달해요. 그러나 거기 인간이 빠지면 안 됩니다. 과학이 인간에게 독소로 부메랑이 돼서 오면 안 되는 거죠. 저는 개인 생각으로 유전자 복제 뭐 많이 하지만 저는 사람 복제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사람 복제를 해놓고 이병호하고 똑같은 사람이 또 여기 이거는 우리가 어떤 세상의 순리, 우주의 순리를 저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될 거, 해야 될 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윤리 없는 상업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용이잖아요. 우리 제 브랜드 위원장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신용이에요. 신뢰. 요즘에도 뭐 ESG 해가지고 신뢰 있는 사회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상품을 내도 그게 신용이 없으면 그건 무용지물이 되는 세상에. 그러니까 일본을 우리가 아무리 미워해도 그래도 신용이 있어서 브랜드가 막 5위까지 올라가요. 중국은 아무리 잘 살아도 아직까지 잘 살게 됐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브랜드 수치 안 올라. 신용이 아직도 확보 안 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일곱 번째는 희생 없는 신앙이다. 우리가 되게 종교는 다 갖고 있어요. 저도 기독교 신자고 뭐 이렇지만 다 나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렇게 되면 그냥 이기심의 기복 신앙인데 종교라는 건 원래는 이타행이에요. 사랑으로 전파하고 서로 용서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나 많이 잊어버렸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저는 거기에다 덧붙여서 역사 잃은 민족 이제 역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겸손해야 돼 역사에서. 그다음에 아홉 번째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입으로만 떠들지 준비할 생각을 잘 안 해요. 뭐 4차 산업 거기는 그거로 끝납니까? 5차도 있지 6차도 있지. 저는 준비 없는 미래도 폐단이다. 말로만. 그다음에 내일을 준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열 번째는 무엇보다도 저는 애국심 없는 정치 이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당나라 때 당태종이 이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옆에 아주 훌륭한 신하가 많았어요. 위증이나 뭐. 그래서 항상 임금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많이 써먹는 글귀가 있어요.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군주는 배고 백성은 물이다. 그런데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엎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우리가 많이 가슴에 담고 겸손하게 조심스럽게 정치를 해야지. 권력 가졌다고 마음대로 하다가 언제 배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주는 배이고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어 엎을 수도. 이런 거에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스럽게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도 있어요. 임금이 쓰러지려 할 때 옆으로 넘어지려 할 때 붙잡아주는 신하가 있느냐. 그거는 누군가의 거울이 돼줘야 돼요. 그냥 아첨하는 신하만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그 시대가 성공적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데서 붙잡아 줄 수 있는 그 얘기는 직언을 해줄 수 있는
또 군주의 거울이 돼줄 수 있는 참모들이 배치가 여러 옆에 있을 때 실패하지 않는다. 자기 얼굴에 묻은 때는 못 보잖아. 이런 거를 미리 붙잡아주는. 그러니까 항상 옆에는 그 뭔가 이렇게 직언해주고 그러니까 임금이고 리더는 사람 볼 줄 알아야 된다. 사람 볼 줄 알아.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알아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아첨하는 신하들 듣기에는 달콤하지만 거기에 독이 된다는 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역사에서 높이 평가하는 지도자가 이제 신라 시대의 선덕여왕 통일의 기반을 따쳤어요. 여기도 지금 최치원 선생이 재양돼 계신데 이분은 이제 51대 진성여왕 때 당나 이제 여러 가지 중앙에서 개혁을 하려다가 좌절하고 이제 이렇게 지방관을 자처해서 오신 분이잖아요. 신라에 여왕이 세 분이 계세요. 선덕여왕 27대, 28대 진덕여왕, 51대 진성여왕. 그래서 선덕여왕은 632년에 즉위해서 647년에 세상 떠나. 요즘에 영국 여왕이 돌아가셔서 아주 세계가 다 그야말로 그 여왕에 대해서 칭송했잖아요. 정말 평생을 우아하고 품위를 지키시면서 산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영국 여왕보다도 1300년 앞서게 여왕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것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 없고 언제부터인지 이렇게 서양에 대한 거로만 그게 더 뭔가 뭐 세련된 줄 알고 그러는데 이 선덕여왕도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선덕여왕이 우리가 얘기하는 김춘추, 김유신을 직접 뽑아서 키운 분이야. 그들이 신라가 통일의 주도권을 잡는 그런 주역의 역할을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특출해도 지도자가 안 뽑아주면 그 기회를 탔어도 발휘를 못 하잖아. 기회가 없으면. 바로 선덕여왕은 사람 볼 줄 알아서 김유신, 김춘추를 뽑아서 또 결혼으로도 묶어줬죠. 김유신의 누이가 김춘추의 아내가 됐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똘똘 뭉쳐서 화랑도를 이끌어서 통일의 역군으로 만들어서 고구려 백제가 그런 그 지역 그 주민 그 지도자의 여러 가지 권력 쟁탈에서 동력이 무너질 때 기선을 잡았잖아요. 김유신은 가야 사람이에요. 김춘추는 라이발 왕족의 자제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려면 한참 의심하는데 그들의 애국심, 책임감, 능력, 열정을 믿어주고 그래서 뽑아서 통일의 여건으로 성공을 한 거죠. 기반을 닦은 거죠. 그 다음에 또 무기보다 무서운 건 더 분열이다 해서 또 정신적인 그 나라는 그때는 불교 국가니까 자장율사라든가 원효대사라든가 이런 정신적인 지주를 삼고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건 단합이다. 아무리 무기가 우서해도 정신적인 분열이 되면 무용지물이다 해서 선덕여왕이 문화로 백성들에게 호소하면서 우리가 뭉치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 그러면 평화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준 대표적인 게 경주에 가면 시내에 있는 첨성대하고 조금 마찬가지로 시내에 있지만 지금은 몽고가 쳐들어와서 불타 없앤 황룡사 구축목탑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그냥 첨성대는 9.1m인데 작은 굴뚝같이밖에 안 보여요. 또 황룡사 구축목탑은 터만 있으니까 그냥 이 광활한 터밖에 안 보이지만 알고 보면 야, 이 첨성대가 얼마나 위대한 1400년을 서 있었는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한 몇 년 전에 포항에서 지진이 나도 위만 이렇게 했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어요. 선덕여왕의 책임 정치라고 보고 이거는 민생의 탑이에요. 동양 최초의 천문 관측 기구예요. 뭐냐면 농사에 때를 가르쳐 줘야지 아무 때나 막 짓고 하면은 그게 수확량이 안 늘잖아요. 그래서 선덕여왕은 하늘에 여러 가지 때를 잘 파악해서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잡초 제거할 때 그 수확 소출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믿고 따르게 돼. 굶어 죽는 게 하는 리더를 누가 따르게 되겠어요. 바로 첨성대는 아주 기하학적으로 잘 구축한 동양 최초의 관측기구고 민생의 탑이다. 그다음에 황룡사 구축 목탑은 안보의 탑입니다. 전 80m나 돼. 80m. 그러니까 목탑이 80m예요. 우리나라의 현대 건축에 우리나라뿐 아니라 현대 건축에 25층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대한 목탑인데 왜 저렇게 거대한 거라는? 저거는 선덕여왕의 꿈을 올린 거야. 우리 뭉쳐서 이기자 이러면서 경주 시내에서 다 올려다 보일 거 아니에요. 80m니까. 그래서 저기 탑돌이를 시키면서 구적을 물리치자. 신라를 향해 쳐들어오는 구적을 물리치자. 1층은 일본, 2층은 중국, 중화, 응류, 오월, 탕나, 여진, 예맹, 말갈, 거란 이렇게 9층을 쌓았어요. 근데 1231년에 고려 때 몽고가 쳐들어와서 선덕여왕의 민족 정계가 다시 살아날까 봐 없애버렸어요. 불태워버렸어요. 목탑이니까 불이 났죠. 그래서 지금 분황사 옆에 있는데 광룡사는 다 불태워가지고 초성만 지금도 남아있지만 우리는 역사가 없어진 건 아니다. 현물이 없어진 거. 그래서 역사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선덕여왕 때 쌓아 올렸던 그 정기, 나라 사랑의 탑, 안보의 탑 이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주에 가면 천년의 미소라고 수막새가 있어요. 이렇게 기와장에 있는데 이 수막새가 지금은 폐사가 된 거라 이제 기와장 깨진 기와장 하나 남았는데 보시면 아주 우리의 어머니의 미소 같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보이나요? 예, 이제 조금 보이기 시작. 부드럽고 따뜻한 우아한 우리 어머니의 미소 이거 미소잖아요. 근데 우리는 맨날 아까도 얘기했듯이 남의 서양 이래서 맨날 미소하면 모나리자의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 암상스럽게 생겼잖아요. 암상. 우리 수막새가 훨씬 부드럽고 따뜻한 미소잖아요. 우리 안에 이런 따뜻한 미소가 있는데 제가 브랜드 위원장 10여 년 전에 할 때 외국 대사가 한국인들이 미소가 없다. 그래서 친절하지 않게 보이고 밝게 보이지 않아서 브랜드가 떨어진다. 이렇게 조언을 했어. 그래서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에는 미소가 엄청 많다. 조각. 그래서 제가 한 70개를 확보해가지고 2013년에 중앙일보에 이배용의 우리 역사 속의 미소 엄청 많아요. 우리가 이 미소보다 기와장 수막새 미소와 함께 그래서 좀 우리 거를 찾아보고 관심을 무성서원도 안 와본 지도자들 너무 많아요. 지난번에 제가 도남서원을 초원관을 했는데도 뭐 유명한 장관 다 뭐 도남서원도 가보신 분들이 많지 않더라. 9개 서원을 다 아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정신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미래를 가는 방향 키가 서원에 선비 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로 없었어. 그래도 이제 세계 유산 되니까 많이 찾아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세종대왕을 얘기하는데 이 세종대왕이 1418년에 22살의 나이로 조선왕조 제4대 임금이 되셨어요. 저희 학자들이 90년대 초에 세종실록을 아주 열심히 파고들고 읽었습니다. 이분이 1450년에 돌아갈 때까지 32년을 제의해서 방대해요. 내용이. 업적도 많아서 다른 임금보다 더 방대해요. 그런데도
놓지 않고 바빠도 그걸 본 거는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장마다 열어보면 감동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풀어가는 방법이 강요 아닌 설득이고 또 하나는 신중하고 그래서 항상 이거 우리가 열심히 신중하게 논의했는데 이게 혹시 이걸로 원망받을 사람 없겠냐, 억울한 자 없겠냐, 이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는 그런 세종의 신중함이 저희한테는 따뜻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벅찬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1426년에 이분이 30살 된 남자인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노비도 한우리 낸 사람인데 애 낳자마자 그 다음날로 일시키는 거 이건 너무 가혹한 짓이니 노비가 애를 낳아도 관비죠. 애를 낳아도 100일의 휴가를 줘라. 100일이면 애가 목도 안 오고 산후조리도 어느 정도 될 테니까. 그런데 신하들은 반대했어요. 애 만나면 뭐 1년 12달 다 노냐고. 세종임금이 사람이지 않냐. 도와줘야 되지 않냐. 그러고 이제 관철이 됐어요. 그러고 1430년에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조상릉을 참배하기 위해서 바깥을 능행을 하러 나갔더니 밭에서 일하는 만삭이 된 여종을 봤다. 만일에 밭에서 애를 낳으면 산모나 태아가 생명이 위태롭지 않겠니? 그러니 자기 날따라 날 테니 산전휴가 한 달을 줘라 해서 산전 산후 130일의 휴가가 1420년에 내려졌어. 근데 또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4년 후인 1434년에는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애를 낳은 여종의 남편은 구경만 하냐, 도와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도와주기 위해서 남편에게도 한 달의 산후휴가를 줘라 해서 부부 합산 산전 산후 160일의 휴가가 내려진 거예요. 이런 역사적인 일이 동서고금에도 찾아볼 수 없어요. 아주 시대를 뛰어넘는 이 따뜻한 복지가 뭐 세종대왕이 뭐 표가 필요해서 그렇겠어요. 따뜻한 가슴, 사랑, 연민이에요. 불쌍한 걸. 그러니까 리더는 사랑도 있지만 불쌍한 거를 볼 줄 알고 느낄 줄 알아야 된다. 그래 건져주죠. 여러 가지 처지가 다 다르니까 위로도 해주고 구원도 해주는 게 리더 아니겠어요? 그런 데서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우리는 이 내용을 보고는 그러면서 이제 이게 널리 많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세종이 뭐 창의 이런 거 표현 필요 없이 이 사랑과 연민으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이분은 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한 분이에요. 만백성이 살아나게 저 수목이 시들지 않고 살아나게. 그래서 조선왕조 제9대 성종임금 때 요 노비 출산 휴가가 이제 한번 법전으로 만들기 위해서 정비하기 위해서 심사대에 올라갔어요. 46명의 판관이 과부 재가 금지를 하는 거와 함께 이거를 심사할 때 이 노비를 너무 많이 휴가를 주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거 없애버리자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또 많은 또 신하들이 대신 그 판관들이 그래도 이거 선왕이 만들어 놓은 건데 다 그대로 줄 수는 없고 반만 깎자 해서 80일로 줄어서 지금 법전에 있어요. 만일에 세종대왕이 이렇게 160일의 휴가를 안 줬으면 하루도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더의 결단과 마음이 얼마나 역사 속에 중요한지를 우리가 아는 대목입니다. 이분은 사랑, 연민, 불쌍함 그런 데서 또 하나는 우리의 자존심을 지킨 분이에요. 유교가 국시니까 잘못하면 사대주의에 빠질 것 같으니까 우리 것 찾기를 해주신 분이잖아요. 우리 것 찾기. 향약 집성방 우리 병은 우리 인체는 우리 재료로 약재로 그 향악 집성방 이 동의보감의 전신이다. 농사 직설 이것도 우리 농업은 우리 농법으로 우리 농토인데 여기에 뭐 호미, 새스랑 이런 우리의 그 농기구 이름들이 있어서 지금도 호미가 유럽에서 인기잖아요. 그다음에 종묘 재래약 우리 정서로 우리 것은
이런 거를 또 창의하셨고, 이분은 뭐 음악과 정치, 경제, 뭐 교육, 문화, 국방, 음악 뭐 안 다룬 게 없잖아요. 그다음에 제일 하이라이트가 한글이잖아요. 한글 뭐 다 잘 아시지만 이 한글 없었으면 우리가 얼마나 정말 부끄러운 민족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유네스코의 문맹태치상의 이름이 세종대왕상입니다. 그러니까 한글이 10,000개의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읽기 쉽고 배우기 쉬운 글이라 세계가 알아주는 거예요. 제가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할 때 거기에 왕실 도서관이 있어요. 장서가. 거기에 17만 권의 고문서가 있어요. 근데 그 고문서를 보니까 한글이 엄청 많아요. 한글을. 그런데 한글을 뭐 백성들만 쓴 게 아니라 임금도 썼고 양반도 쓰고 여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썼어요. 저건 하나의 이제 사례인데 제가 2016년 한글 반포 517돌에 이제 중앙연구원장 할 때 이걸 전시를 했었어요. 한글 전시. 엄청난 한글을 뽑아내서 전시를 했어요. 그때는 아주 감동과 희열이요. 저 임금 글씨예요. 효정의 글씨인데 딸에게 준 거예요. 공주. 숙명공주가 애가 죽었어, 아들이.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뭐 노심초사 그냥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가 편지 쓴 거예요. 딸한테 한글로. 기운이나 무사하냐. 걔가 그렇게 된 건 우리 어른들이 복이 없어서 그런 건데 그래도 밥 잘 먹고 기운 차려라. 따뜻한 부정의 편지는 한글. 이거 한문으로 하면 감동이 옵니까? 우리 것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례 여러 개가 있었어요. 많이. 양반인 우리 잘 아는 학봉 김성일 선생이 임진왜란 때 진주에 주둔하고 있어. 전장터에 나간 거예요. 근데 세모가 다가오니까 그래도 집이 궁금하고 그리워서 저건 아내에게 쓴 편지예요. 그러니까 아내에게나 딸에게는 다 한글로 써요. 저 장모님 잘 모시고 가세 잘 어른은 저렇게 올려요. 글자 하나를. 그러면서 그리워하지 마라. 만날 기약이 없다. 이렇게 쓰고 아내가 이걸 받았는데 2달 만에 전사하셨어요. 거기 전장터에서. 그러니까 이 봉투를 저도 만졌는데 그 안에 눈물의 봉투예요. 이런 것들도 다 한글로. 그다음에 또 저건 아주 놀라운 한글 편지인데 신천강 씨라는 분이 순천 김 씨라는 시집간 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청주 비행장 공사하다가 그 무덤이 이제 파헤쳐질 거 아니에요. 이장해야 되니까. 근데 흙이 특이해가지고 안 썩었어요. 관이. 그래서 순천 김씨 관에서 어머니가 보낸 129통의 한글 편지가 나왔어요. 한글. 그러니까 뭐 구구절절이 속상한 일은 다 어디다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그냥 시집간 딸에게 계속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너희 아버지가 늙고 돈도 없는데 친구들이 첩을 둔다고 부러워가지고 나도 좀 첩을 둬보겠다. 그러고 나한테 애걸복걸을 해서 마지못해 2개 했더니 고개 들어와서 나를 매일매일 속상하고 못 살게 굴어서 내가 저 살기가 힘들고 어렵고 정말 눈물만 난다. 뭐 이렇게 썼어. 그러니까 그런 하소연도 한문이 있으면 어떻게 표현을 하게. 마음의 호소, 애처로움 이런 거 다 이게 한글로 쓰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광산김 씨는 할머니인데 영조 임금 때 손자가 억울하게 음모로 해서 사형 직전까지 갔어요. 이 광산김. 근데 이 할머니가 아주 저걸 논리로 이건 제가 아니다. 이걸 논리적으로 쓰고 글자도요 얼마나 우리가 뭐 박사라면 뭐랍니까 저렇게 못 씁니다. 그래가지고 저 편지 한 장으로 손자의 목숨을 살려낸 거예요. 임금에게 올려서 상언이라고 한 거죠. 그것도 한글이 있기 때문에 논리를 해서 저거 막 수십 번 연습해서 썼을 거예요. 저렇게 반듯반듯하게 인쇄한 것 같이 썼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행록이라고 60에 이제 한갑 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보니까 고생한 길이야. 그래서 회고를 하면서 이제 그걸 다 적는데 장장 6m를 적었어요. 6m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박사라도 소용없이 저렇게 못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비들도 상조계 해가지고
장부를 정리하는 것도 한글로 한글이 있기 때문에 장부 정리가 가능했다. 누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막둥이는 얼마, 뭉치는 얼마 이렇게 하는 장부도 한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곧 한글날이 다가옵니다. 우리가 이 세종대왕이 우리가 지금 IT 시대에 우리 앞서가고 있잖아요. 알파벳과 한글의 모음 자음이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변환이 아주 쉬웠어요. 초기에 들어올 때. 중국은 뜻글자예요. 매우 복잡해요. 풀어내리기. 일본은 가다카나 히라카나가 2배예요. 그러니까 일본, 중국을 따돌리고 우리가 IT 시대에 그야말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도 세종의 한글 덕분이다. 한글날 노래가 3절이에요. 우리 어렸을 때는 애국가 뭐 기념절 노래는 다 불러서 지금도 저는 기억력이 좀 좋아서 다 외우고 부를 수가 있는데 요즘에 부르지도 않는데 한글날 기념절 노래가 3절이에요. 최연배 선생이 작사하셨어. 그래서 1절의 말미에는 한글은 문화의 터전이라 그래요. 한글로 우리 민족 문화가 살았잖아요. 율곡께서도 세종대왕의 한글이 우리나라의 천년 만년의 길을 놔줬다고 평가하셨어요. 2절은 한글은 민주의 근본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잖아요. 아까 지금 보여드렸듯이 임금으로부터 노비까지 다 한글이 다가가서 마음의 노래를 하소연을 다 적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눈에 광명을 찾아준 거잖아. 아무리 눈을 떴어도 모르면 깜깜이잖아요. 그거를 광명을 찾아준 분. 이게 민주의 그러니까 다 약자에게나 임금도 다 쓸 수 있는 민주의 근본이다. 그다음에 3절은 한글은 생활의 무기라고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활의 애환을 다 한글이 있기에 담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실 때는 동양 격언에 우물을 판 사람의 공로를 잊으면 안 된다는 음수사원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한글로 인해서 우리의 자존심, 자긍심, 민족문화의 틀을 세운 세종대왕의 고마움, 그 우물을 파셨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알아야 되고 5월 15일이 세종대왕의 탄신일이라 그날을 스승의 날로 정한 거죠. 우리의 민족의 큰 스승, 고마운 스승 세종대왕의 한글날이 탄신일을 5월 15일로 정한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알면 누가 지도자가 되든 우리가 이 시대를 살든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여는 그런 중요한 어떤 교훈의 자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는 우리는 맨날 연두고시 하면은 지도자도 그렇고 중국 거를 많이 인용하잖아요. 중국 지도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것도 나쁘진 않아요. 중국 고전이 다 좋은 얘기가 많아. 근데 우리한테도 아주 중요한 어록들이 있는데 너무 우리 거 항상 지금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거를 서양 공부에만 매달려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란 거를 왜 우리가 잊고 삽니까? 그런 데서 제가 지금 서너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화왕계라는 신라의 신문왕 때 설총이 쓴 유교 교훈서가 있어요. 화왕은 꽃의 왕이에요. 목단을 얘기해요. 꽃의 왕 화려하고 우람하니 꽃의 왕을 아련하게 해서 뭐 온갖 꽃들이 모여드는데 장미꽃이 화려한 자태로 나는 눈같이 흰 모래밭을 밟고 거울 같은 맑은 목으로 물로 목욕을 하고 오늘 향기로 임금을 모시러 왔다. 그러니까 임금이 장미의 화려함에 매혹해서 이제 장미를 택하려 하니까 뒤에서 내 말을 잠깐 듣고 택하라는 할미꽃이 들어와요. 배옷에 가죽띠를 두르고 주머니를 차고 하는 말이
임금이 술과 향락에 처해서 그야말로 몸에 독이 많으니 내 이 주머니에는 양약이 있고 독을 제거하는,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풍요로운 때라도 띠풀을 아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리려 왔다. 그러니까 설총이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신문왕이 이제 통일을 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술과 향락에 있다가 이제 그런 좋은 소리를 해달라서 해준 거예요. 그때는 이제 신하들이 이 신문왕한테 할미꽃과 장미 중에 누구를 택하리까 했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미인은 자주 만나기 어렵고 하면서 장미를 택하려고 하니까 할미꽃이 화를 내면서 나는 임금이 총명한 줄 알았는데 그런 외면에만 빠지는, 화려함에만 빠지는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이러면서 호통을 치니까 그 얘기에 이제 신문왕이 정신을 차리고 이거는 말로만 하지 말고 글로 써라 해가지고 이 설총이 써드렸는데 이게 교훈을 이제 왕자들에게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쓰여진 유교 교훈서예요. 유교 교훈서.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재향인물이 계시지만 지금 성균관에, 서울에 거기 앞에 성균관 대학 앞에 성균관의 문묘에 우리 문묘 18년이 배양돼 있는데 거기에 제일 첫머리가 설총입니다. 설총, 그다음에 최치원 선생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게 유교 교훈서를 쓴 공로로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줄 아는. 외면의 화려함만 보면 절대로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다. 두 번째로 제가 또 소개할 거는 고려 말에 가정 이곡이란 분이 참화서를 지어 올렸어요. 참화 말못해가 아니라 말을 빌려탄 이야기. 목은 이색, 여말의 사문이라고 얘기하는 목은 이색, 포운 정몽주, 야은 길제, 그중에 목은 이색의 아버지 서천에 가면 묘소가 있어요. 이분이 아주 최고의 성리학자인데 그때가 막 부패했던 시대, 원나라가 막 반간섭을 하고 막 이러는 데서 이 곤문세족들이 막 가렴 주고 이럴 때 이때 경고의 목소리, 그러니까 시대마다 흐트러질 때는 산소 같은 시대의 경정을 울리는 지성의 목소리가 있었다는. 이분이 이렇게 말해요. 그래도 돈이 조금 있어서 말을 빌릴 때 돈이 있으면 상등말을 빌리고 돈이 이제 없으면 여인말밖에 못 빌리는데 오히려 상등말을 빌렸을 때 낙상의 위험이 크더라. 상등말을 빌리면 그냥 기량이 상승해서 일약길길 막 고개도 넘고 냇물도 건너다가 떨어지기 십상인데 여인말을 빌리면 비리비리하니까 냇물도 걸어서 건너고 조심스러워. 또 고개도 그때는 걸어서 하니까 낙상의 위험이 없더라. 거기에 메시지는 잘 나갈 때 조심해라. 잘 나갈 때 끝간데 없는 오만은 결국 화를 자초하는 거야. 빌리지 않은 게 어딨냐, 두고 가지 않을 게 어딨냐 이거야. 근데 왜 집착을 하냐, 물질에만. 이런 거에 경정을 울리는 시대, 고려 시대의 아주 가장 산소 같은 그런 경정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산 정약용 선생, 이분이 굉장히 500권이나 쓰셨다 그러죠. 우리나라 학자 중에서 최고의 글을 쓰신 분 아니에요? 책을 안 넘어가요? 그분이 이런 말을 1801년에 천주교 연로돼서 강진으로 유배 오시잖아요. 강진으로 18년을 유배 생활을 하고 해배되고 또 18년을 양수리 생가에서 사시다가 이제 세상을 떠나시는데 여러 목민심서, 경세유표, 후음신서 여러 책들이 많지만 지금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하피첩이라는 건데 이거는 노을 하자에다 피륙하는 피자예요. 이 다산이 1801년에 강진에 가고 아내도 못 만나고 자식도 못 만나잖아요. 아내가 1810년 10년에 시집 올 때 입고 온 다홍 치마를 보내요.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저기에 보면 병든 처가
낡은 치마를 보내 천리밖에 그리워하는 마음을 붙였는데 이제 다산이 장롱 속에 꼭꼭 놓은 게 아니라 저거를 30cm씩 마름질해서 책자를 만든 거예요. 원래 4책을 만든다는데 지금 3책이 남아 있는데 저게 막 홍수에 떠내려가고 하다가 고물상 수집하는 할머니 예, 수레에서 어느 교수가 발견해서 저 나중에 경매에 붙여져서 이제 민속박물관에 사서 지금 원본이 있는데 이 하피첩이라는 다홍치마가 저렇게 노을빛 같이 바랜 거죠. 근데 다산이 하는 말씀이 절대로 패족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면 나중에 기회가 와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공부 열심히 하고 품위 지켜라. 품위 지켜라. 그래서 마지막에 그 글이 천리는 순환하는 것이니 천리는 순환하는 것이니 한 번 넘어졌다고 일어나지 않는 법이 없다. 언젠간 일어날 때 준비해야 된다. 독서하고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나는 근면과 검소를 너에게 전답받아도 더 수중하게 남겨주고 이런 데서 다산의 말이 많아요. 그 재물을 가장 오래 간직하는 방법 이거는 뭐 숨겨두는 게 아니고 남에게 어려운 사람에게 줘라. 그럼 고마운 마음은 길이길이 간직할 것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얘기들 이런 것도 우리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나라에 아주 좋은 그런 어떤 성과가 많잖아요. 뭐 문화 강국, 한글, 뭐 경제 발전, 뭐 대중교통도요. 서울에도 얼마나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까? 치안, IT, 뭐 공부 이렇게 지금도 그냥 토요일 날 이렇게 오후에 오셔서 이렇게 공부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런 데서 결국 내일이 살아나는 거죠. 근면성이라는 거. 그런 데서 이제 한류가 요즘에도 뭐 기생충 뭐 오징어 게임 하면서 막 세계에 뜨는데 BTS 하는데 1.0 시대는 사극 대장금 뭐 제 선덕여왕은 제가 MBC에 줘서 만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이 뜨고 또 K-팝이 뜨고 그런데 저는 그런 거와 함께 그건 유행이 타잖아요. 아주 고정적이면서도 한중일이 특수성을 가질 수 있는 전통 한류 이런 서원 같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세계화해야 된다 하는 거로 제가 문화재위원을 오래 했어요. 10여 년을 하면서 이 유네스코 등재하는 작업을 해왔는데 이제 유형유산 지금 서원이 등재된 것 같이 유형유산이 지금 15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형유산이 21개가 됐고 기록유산이 16개가 돼 있어요. 그런 데서 아까도 우리 이치백 원장님이 저를 이제 훈장을 줘야 된다. 이렇게 국무총리도 그날 그 오찬에서 말씀도 하시고 해서 무슨 제가 무슨 공을 바란 게 아니라 사실 이거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만큼 더 그거보다도 더 지속 가능한 특별한 우리의 유산을 남겨준 거예요. 사실 훈장을 받고도 남고 저만이 아니라 우리 유림들도 함께 받으셔야 될 종목인데 안 줬어요. 근데 우리는 뭐 누구한테 상 받고 훈장 받는 위치도 그런 거 뭐 그렇게 관심도 없지만 국가가 몰라준다 하는 얘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난리를 치는데 이거 10년 가까운 공을 들여서 정말 9개나 되는 서원을 세계가 각광한 세계에서 오히려 인정받은 건데 그런 거에 훈장 하나 주지 않는 인색함을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 거지 그게 받고 싶어서 아닌데 우리 원장님도 받으셔야 되고 이렇게 공로를 해야 된다. 지역에선 다 드렸는데 국가가 훈장을 줘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2019년 7월 6일에 3시 40분에 이게 등재 방망이가 내려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간으로 8시 40분이라 9시 뉴스에 그냥 한국에서 온 유네스코 등재해서 얼마나 감격의 날이었고 정말 저도 이거를 구상을 제가 하면서 2010년부터 하면서 총괄을 해오면서 정말 끌어안고 눈물 나는 쾌거였는서 뭐
우리 서원하고 우리 지역에서는 뭐 다 서로의 공로를 치하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선비 대상도 받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초원관도 이렇게 하면서 서로 존중하고 감사하고 이게 상생 아니에요. 이런 아름다운 이런 거를 만들었는데 조금 더 저는 우리 국민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지도자들이 여기 와서 엘리트 교육을 받아라는. 그래서 제가 9개 서원은 이게 서당 차원이 아니라 사립 고등 명문 교육 기관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대학도 만들어서 이렇게 권역별로 그러니까 피람서원, 무성서원, 도남서원, 또 소수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또 저 남쪽에 옥산서원, 도동서원, 남계서원 이렇게 권역별로 이 엘리트 교육 그러니까 뭐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 기업의 CEO가 될 사람들 다 여기 과정을 가면 뭐 도덕심은 물론이고 정신 그리고 뭐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글로벌 교육 뭐 또 과학 융합 교육 이런 거 다 할 수 있는 그걸 지금 작년부터 구상해서 우리 서원 관리단하고 이제 학자들하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무성서원도 정말 이건 마을에서 이렇게 강학하고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동제가 있고 서제가 있는데 기숙 시설이 그렇게 필요한 곳은 아니죠. 마을 속에 있었으니. 그래서 강수제만 있지만 다른 서원들도 좀 함께 크게 보시면 누가 우수하고 이게 아니라 무성서원만의 또 독특한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대개 조선시대 재앙인물인데 신라 말에 정말 접하군생으로 이 모든 유불선의 통합 갈등 구조에서 통합을 얘기하신 이 최치원 선생을 제양하는 정신을 우리가 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제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아서 그냥 주마강산까지 넘어갈 테니까 언젠가는 다 9개 서원을 좀 다녀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고장의 무성서원을 더 귀하게 가꾸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데서 소수서원은 가시면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 표지석 했잖아요. 표지석으로. 제가 이제 여기도 무성서원에 표지석 때도 와서 나무도 저 심고 그래 같이 심었는데 제가 이게 설립 연도 순대로 했어요. 그래서 설립 연도 순대로 안 하면 또 이의가 있잖아. 왜 남이서원이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러니까 1543년 소수서원 백운동서원 제일 먼저 됐죠. 그다음에 1552년 함양의 남계서원 그리고 1572년 경주의 옥산서원 그리고 1574년 안동의 도산서원 그리고 1590년에 장성의 피람서원 그리고 1605년에 이제 도동서원 대구 달성에 그리고 1613년에 이제 안동의 병산서원 그리고 1615년에 지금 무성서원 여기 정읍에 그리고 1634년에 도남서원 이렇게 해서 표지석을 하고 뭐 지도도 하고 아주 그래도 의미 있게 표지석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건축물의 우아함뿐 아니라 이게 유형유산이니까 이제 건축물이 준운하지만 그러나 건축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라 정신에 의해서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여기에 설립 정신이 계속 계승돼야 되는 거라. 그래서 저는 이제 건축도 잘 보존하고 잘 가꿔야 되지만 여기에 재향 인물의 정신을 전파해야 돼. 이 시대에 매우 필요한 산소 같은 역할을 다 그 시대의 사표가 되신 분이란 말이죠. 다 여기 재향 인물을 보면 그래서 소수서원 안양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에 안동의 도산서원 퇴계 선생님 그다음에 거기에 저기 넘어가세요. 초원관 했던 거 더 넘어가. 요건 하회 마을의 병산서원 서해 유성령 이분은 징비록 쓰셨죠. 그래서 시대의 교훈을 앞에 가는 수레가 넘어지는 걸 보고 또 자기 수레 못 거치면 또 넘어질 수 없다. 반성 안 하면 또 그 꼴 된다. 이런 거에 징비록 쓰신 분이잖아요. 그다음에 옥산서원 공부를 하려면 마음을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그래서 외나무 다리 건너가서 다 아름다워요 가보시면. 그래서 이분이 아주 역사에서 최고의 상소문인데
일강 신목서라고 임금에게 간신을 자꾸 등용하니까 이 그 경각심을 보여주는 집안 단속 잘해라, 세자 잘 키워라,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아라, 인사를 신중하게 하라, 하늘 무서운 줄 알고 정치해라, 인간은 다 못 봐도 하늘은 안다, 백성의 인성을 바로잡아라, 언로를 개방해라, 사치와 욕심을 경계하라, 군정을 바르게 하라, 기미를 잘. 위태로운 게 안 보여도 속에 위태로움의 징조가 있는 것도 다 봐야 대비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계속 넘어가세요. 저건 달성의 도동서원의 밑에 낙동강이 흐릅니다. 그 다음에 남계서원, 함양의 일도 정여창, 아까는 한원당 김갱필, 그 다음에 장성의 피람서원, 하서 김인우 선생, 그 다음에 무성서원, 그 고은 최치원 선생,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분의 유불선과 접하군생은 우리가 지금도 이 시대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논산의 도남선 사계 선생은 예학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9개 서원은 정신도 맑게 우러나는 것이고 건축물도 자연과 함께 하면서 어우러지는 그런 아주 우리나라의 아름답고 유서 깊고 의미 있는 유산의 저는 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는 전통 한지를 유네스코 등재하는 작업을 해. 우리나라 한지를 요즘에 너무 많이 도해서 지금 인사동에서 나오는 한지들 다 중국 거예요. 그래서 이 한지가 사라지기 전에 제가 인류 무형유산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종갓집, 중국에도 일본에도 없는 종갓집도 사라질 위기에 있어서 그것도 제가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경상북도 이렇게 하면서 만들어 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보는 게 이런 유산들을 지키려면 우리나라가 튼튼하고 단단해져야 돼요. 그래서 문화의식이 높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1936년에 나라가 뺏겼을 때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은 송기정, 동메달을 받은 남승영 선수가 어느 독일인이 아니 금메달을 땄는데 동메달을 땄는데 왜 이렇게 환희의 모습이 아니라 고개 숙인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의아해서 자료를 찾아봤더니 식민지의 청년이었더라. 식민지의 억울함, 답답함, 울분을 달림으로써 해소하려 했는데 막상 메달을 따니까 달려야 될 태극기 대신에 일장기가 달리고 일장기가 올라가는 데서 한없이 슬픈 고개 숙인 비극의 마라톤을 보고 너무나 역사에 절망을 느꼈다. 그런데 1992년에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은 민족답게 잃어버렸던 금메달을 다시 찾아서 이제는 노인이 된 송기정 옹에게 갖다 바치는 황영조 선수의 모습을 보고 역사의 희망을 찾았다. 이제 당당히 가슴에 태극기 달리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가슴에 손을 얹고 태극기의 경의를 표하는 황영조 선수의 모습은 어느 세계인도 연출하지 못한 한국인들의 열정, 책임, 애국심이 만들어낸 역사의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나라, 유서 깊은 우리의 자긍심을 가진 이 나라를 우리가 더 많이 알고 보석같이 가꿔서 아름답고 큰 바톤을 우리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될 사명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